네,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 월말이면 자산시장의 성적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함께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 진단으로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0월을 되돌아봤을 때 자산시장 전반적인 성적표부터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10월을 정리하자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주식시장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 한 달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월 초에 한바탕 미국에서의 정부 디폴트 소란이 해결되면서 미국 증시는 다시 랠리를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흥 증시 역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월 자산시장 성적표를 쭉 보시면은요, S&P라든지 이머징 증시 같은 경우는 5%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증시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 기록을 바탕으로 2,00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증시 중에서 10월 부진한 성적을 보인 증시로는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요. 양호한 경제 성장률 결과를 발표한 중국 증시는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2%가량 후퇴했고요. 달러 약세로 인한 엔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일본 증시 역시 소폭 밀렸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증시보다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주범은 단연 국제 유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저히 완화되고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 속에 WTI 기준 국제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간으로는 3.5%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금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온수당 1,350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 축소 연기 기대감과 이에 따른 달러 약세가 금값 상승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자재 시장을 보자면 국제 유가 많이 하락을 한 반면에 금값은 그래도 좀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6월 말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1년을 놓고 보자면은 금값에 대해서 또 우려스러운 전망도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1,300달러 위로 올라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00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도 있는데 금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전망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013년 금 성적표를 보면은, 건불 10년 또는 이제 화무 11홍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 이상, 정확히 말하면 12년 연속으로 금값이 상승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금값이 하락하면서 무려 한 20% 이상 급락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한때는 1,200달러까지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값 하락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동안 금이 상승했던 원인들이 사라졌다는 데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 몰락 시나리오로 인해서 금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달러 몰락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달러가 안정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ETF 시장에 금이 몰리면서, 투자들이 몰리면서 어떤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큰 손들 위주로 해서 금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금 ETF 시장이 위축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금값의 하락 원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하락 요인들이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변동성. 이것이 바로 금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다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금 가격 상승률 분표를 보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대가 가장 높은 변동성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0%대 변동성,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 보더라도,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금이 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변모되는 그 풍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고려해가지고 2014년도에 금 가격 전망을 보자면은 상반기에는 양적 완화 축소 논의에 따른 달러 강세 불확실성과 낮은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많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중립적인 의견 정도로 봤을 때는 온스당 1,200달러에서 한 1,400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다질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출구 전략 실행에 따라서 신흥국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역시 향후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가격은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온스당 1,300달러에서 한 1,55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금값은 오른 반면에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는 이번 달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의 원유 재고도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가 향후에 국제유가를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크게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예. 이제 셰일 혁명이죠. 혁명 이후에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미국 원유 생산이 증가한다면은 분명히 그 어떤 원유에 대해서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가는 배럴당 30달러에서 40달러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다시 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셰일 가스와 달리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낮지가 않습니다. 네. 중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달러에서 한 50달러 정도의 원유 생산 비용이 나오는 반면에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70달러 이상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과거처럼 다시 뭐 30달러, 40달러로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뭐 120달러, 150달러 과거에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셰일 오일 생산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의 어떤 제한선을 둘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셰일 가스에 이어서 또 셰일 오일도 또 요즘 많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천연 가스와 관련해서 또 네.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네네.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천연 가스 특히나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리포트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셰일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네. 고유명사가 되었죠. 한 5년 정도 전부터 해서 셰일 레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혁명이 완성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령 그 미국 가스,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셰일가스 비중이 2000년만 하더라도 1%에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035년만 가더라도 지금 50%에 육박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재밌는 점은 셰일 혁명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미국에서만 이렇게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를 봤을 때는요. 대략 한 3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력을 들 수가 있겠죠. 소위 이제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을 해가지고 이 기술이 미국이 훨씬 더 발전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쫓아오고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요. 시간상으로는 미국보다 한 3배, 그다음에 비용으로는 한 4배 정도 그 가스전을 팔 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 가스를 추출할 때 있어가지고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메탄가스 같은 이런 점들 때문에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높은 반면에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도 가입 안 돼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분리수거 같은 거 미국 예. 잘 안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미국이 가스 개발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권리, 이 토지 권리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상권과 지하권을 동시에 인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민간인들이 이 개발하기 쉽다라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지상권은 인정하는 반면에 지하권은 국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셰일 혁명이 더 빨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와 별도로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더 이상 추가 하락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천연가스 그 가스 전 자체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1600개가 넘었던 그 가스전 숫자가 지금은 400개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겨울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기상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떤 더 추워진다든지 뭐 겨울이 빨리 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난방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그 단위 가격당 한 4달러 정도의 어떤 저항선에 대한 터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한다고 봤을 때는 2016년 이후에 봤을 때 대략 한 6달러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자산 시장의 성적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금과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석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